자, 오늘은 나파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와인 시음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나파밸리 하면 미국의 와인 산지인 건 알고 계시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만한 오퍼스원, 오파라디, 스트리밍이글, 루이셀러스 같은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신대륙 와인으로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역사가 유구한 와인에 맞서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 와인 산지입니다. 이 나파밸리의 특징이 정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여름이 길고 또 건조한 기후가 지속돼서 이 포도 생산의 조건이 아주 잘 갖춰진 곳이죠. 습한 기후에서는 잘 썩게 되거든요. 당도도 안 나오고 건조하면서 더운 여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천혜의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연중 온도가 일정하다는, 겨울에 뭐 서리가 온다던가 이 포도 생산에 굉장히 치명타인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정말 반칙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683년부터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인 생산에 관련된 규제라든가 양조법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자유롭게 포도를 심고 와인을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뭐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대표 와인 산지들 보면은 뭐 등급 체계, 또 생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양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해서 팔면 굉장히 소비가 잘 됐다 그래요. 미국의 금주령과 대공화 이런 특별한 때를 제외하면은 웬만큼 와인이 잘 소비됐던 거죠. 법적 규제도 없고 굉장히 자유로운 생산 환경에 기후 조건도 되고 얼마나 와인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겠어요. 많은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이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돈만 있다고 와인을 잘 만들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치가 아무래도 유럽에 비해선 적다 보니까 이 양조가들끼리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파에서. UC 데이비스라는 대학도 있었어요. 프랑스 유명 교수들을 데려와서 양조 기술을 전파하기도 했지만 그 양조가들끼리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그런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미국은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의 특성상 효율과 실리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연구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유럽의 역사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던 거죠. 사실상 부침이나 좀 결핍이 적다 보니까 품질이 다 비슷하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좀 차별화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튈 수 있었을까요? 품질이 정말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고품질의 와인인데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 생산해서 소량만 예약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특별한 요소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나파밸리에서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다고 그 당시 알려졌던 까베네 소비뇽을 가지고 스타 양조가를 고용한다던가 특별한 밭, 비싼 밭을 뭐 양조부터 시설, 밭, 환경, 마케팅 스토리, 브랜딩 스토리까지 특별한 거 다 정말 극히 이례적인 와인을 생산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보르도의 1등급 그랑크리의 와인과 경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다 드디어 1976년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파리의 심판이라고 이 미국의 나파밸리 샤토 몬텔레라는 이 와이너리의 와인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 샤토들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파 와인이 이제 빵 터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로버트 파커, 제임스 서클린 이런 와인 평론가들이 와인을 점수를 주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겠죠.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와인 평론가들도 미국 와인에 점수를 주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유명한 혹은 이태리의 유명한 최고의 샤토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유구했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기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자본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게 기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프랑스 와인 산지에 제가 견학 갔을 때 보르도 샤토였는데 그 당시 포도밭 근방의 기후 상태를 다 조절하는 그런 이제 과학기술을 갖춘 와이너리도 제가 방문했었죠. 뭐 구름이 많이 낀 날은 구름을 없애서 일조량을 높여주고 인공구름, 인공 알갱이들을 이제 하늘에 띄워서 서리가 내리지 않게, 우박이나 서리를 내리지 않게 혹은 비를 조절할 수 있게 인공기후 같은 거를 만들어내서 실제로 그 강우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환상적인 기후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이 나파 같은 경우는 이미 기후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걸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알 같은 거를 선별한단 말이에요. 와인 만들 때 좋은 포도알만 막 선별해요. 노동력이 투입돼서.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포도알을 빛으로 투과시켜서 이 포도알의 상태를 확인해서 정말 고품질의 포도만 선별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이 기계도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정말 고가 장비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본과 모든 요소와 그 노력, 이 나파 와인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컬트 와인이라고 불리는 부티크 와인 또는 컬트 와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와인의 탄생 배경이 되거든요. 컬트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부정적 뉘앙스도 있어요. 광신도, 이단, 종교 이단처럼 뭔가 막 미친 듯이 쫓고 막 그런 집단?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컬트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정말 소장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의 가치로 탄생하게 된 거죠. 컬트 와인에 정확한 어원은 없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규범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컬트 와인이 이렇게 탄생되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마시고자 하는 와인도 컬트 와인의 또 한 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라는 와인을 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눈물이 나고 있어요. 놀랍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비로움이 있네요.